엄마, 빨리 집을 팔아야 해요. 시간 끌면 이자만 점점 늘어. 선영아, 이 집은 아빠가 절대 팔지 말라고 했어. 엄마 몰래 집 담보로 3억 대출 받아서 도박으로 다 날렸잖아. 엄마 혼자 3억 5천을 어떻게 갚아? 세탁소 일해서 언제 그 돈 갚아? 옆에 셀프 코인 빨래방 줄줄이 생긴 거 못 봤어요? 젊은 사람들 다 거기로 간다고. 생각 길어질수록 이자만 늘어요. 서울 변두리 2층짜리 상가주택. 1층에서 30년을 세탁소를 운영해온 여자가 있습니다. 김정숙, 62살. 남편이 죽고 난 뒤 알게 된 집 담보대출 3억 원 빚. 한 장의 편지 속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기려는 이야기. 남편이 도박으로 집을 날렸다고 믿었던 아내. 하지만 뒤늦게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아들의 사업을 살리려다 스스로 무너진 아버지. 그가 죽기 직전 병원 침대에서 간호사에게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 나는 무너졌지만 너는 끝까지 살아라. 3억 원의 빚, 압류 위기의 집, 뿔뿔이 흩어진 가족. 하지만 주인공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집을 지키기 위한 주인공의 이야기. 주인공 사연 들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김정숙입니다. 올해 68이죠. 이 세탁소를 시작한 게 제가 32 때니까 벌써 36년이 됐네요. 그 긴 세월을 이 좁은 가게 안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문 열고 저녁이면 문 닫고 다림질하고 옷 개고 손님 웃음에 맞장구 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왔어요. 힘들단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애들 키우고 집 장만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이 2층짜리 건물은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곳입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땐 1층 세탁소만 임대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죠. 10년을 그렇게 일했더니 돈이 좀 모였습니다. 그래서 1층 세탁소 자리를 매매했어요. 그리고 또 10년을 더 일했더니 건물주가 2층까지 통째로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은행 대출 조금 받아서 건물 전체를 샀습니다. 2층짜리 상가주택이요. 1층은 세탁소, 2층은 우리 가족이 사는 집. 그게 제 인생의 자랑이었어요. 남의 집 빌려 사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사는 거. 내가 일해서 산 집. 남편 박성호는 저보다 3살 위에요. 젊었을 땐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월급 안 가져온 적 없었고 애들한테도 다정했어요. 큰 아들 진수, 둘째 딸 선영이, 막내 아들 도윤이. 셋 다 아버지 닮아서 착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2년 전 퇴직금 받아서 집에 들어온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나 이제 좀 쉬면서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소. 그래요. 당신 평생 고생했으니 좀 쉬어야죠.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쉰다는 게 이런 거였을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마시는 게 아니라 옛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녔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죠. 퇴직하고 나니 허전할 수도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당신 술 좀 줄이면 안 돼요? 아이고,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보는데 술 한 잔 못 마셔? 그래도 매일 나가는 건 좀. 평생 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좀 내 인생 살면 안 되나?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남편을 처음 봤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어요. 남편은 집에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그냥 쓰러지듯 자고 아침이면 또 나가고 퇴직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돈 좀 줘요.
남편이 내게 돈을 빌립니다. 당신 퇴직금은요? 돈은 당신이 나한테 줘야지. 무슨 소리예요? 그게 내가 좀 썼어. 얼마나요? 반 정도?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1억이었던 퇴직금이 반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뭐요? 당신 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좀 놀았소. 그리고 돈 좀 불려보려고. 돈을 불려? 어떻게요? 남편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남편이 도박에도 손을 댔다는 걸요. 그 무렵엔 세탁소 사정도 안 좋았습니다. 3년 전부터 동네에 코인 빨래방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거기로 가더라고요. 빠르고 싸니까요. 저희 세탁소는 손님이 점점 줄었습니다. 아줌마, 요즘 장사 안 되죠? 단골 손님이 안쓰럽다는 듯 물었어요. 그러게요. 코인 빨래방 때문에 힘들어요. 요즘 다들 그쪽으로 가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만 아직 여기 오지. 고맙습니다. 그래도 와주셔서. 하지만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에 300 벌던 게 200으로, 다시 150으로. 이젠 100도 안 됐어요. 그 무렵 첫째 아들 진수한테서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진수는 37인데 몇 년 전에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무슨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였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나 사업 시작했어. 그래, 잘 돼야 할 텐데. 걱정 마. 요즘 대세가 온라인이잖아. 잘하면 대박 날 거야. 진수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연락이 뜸해지더니 나중엔 아예 전화를 안 받았어요. 진수 요새 왜 연락이 없지? 큰딸 선영이한테 물었더니 선영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수 오빠 사업 힘들대. 망하기 직전인가 봐. 빚도 졌다던데. 뭐?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하니? 창피해서 그러겠지. 맨날 잘 된다고 큰 소리 치더니. 선영이는 냉정했어요. 큰딸이라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면이 있었죠. 지금은 회사 다니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막내 도윤이만 제 곁에 있었어요. 도윤이는 32인데 성격이 조용하고 착해요. 말이 별로 없지만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세탁소 일을 도와줬습니다. 엄마, 이거 다림질 제가 할게요. 아이고, 괜찮아. 내가 무슨. 엄마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할게요.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묵묵히 일을 도왔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박성호 씨 보호자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환자분이 병원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옷을 급하게 입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봤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됐고 지금 의식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간경화요? 그럼 술 때문에? 네, 오랫동안 과음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뇨도 있으시더라고요. 관리를 전혀 안 하셨네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한 달 전에 지방에서 혼자 농사 짓고 사는 친구 집에 한 달가량 놀고 온다고 했는데 남편이 얼마나 자기 몸을 함부로 했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병실로 옮겨졌지만 남편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가끔 눈을 뜨는가 싶으면 또 감고 중얼거리다가 조용해지고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잠깐 눈을 떴습니다. 여보, 당신 정신 차렸어요?
미안하오. 당신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숨을 거뒀어요. 한 달 전 놀고 오겠다고 집을 나서는 모습이 마지막이었다니 허망하게 세상 떠난 남편 모습이 허망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딸 선영이랑 막내 도윤이는 왔는데 첫째 진수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엄마, 오빠한테 계속 연락했는데 안 받아. 카톡도 해놨는데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나 봐. 선영이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도 지금 힘든 상황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친척 몇 명, 친구 몇 명, 세탁소 단골 손님 몇 분. 그게 전부였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조객이 거의 끊긴 오후였어요. 그때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죠. 저희 남편과 무슨 관계셨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채권자 정혜수라고 합니다. 고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절을 하고는 제게 다가왔어요. 유가족분이시죠? 네, 아내입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 밖 복도로 나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유가족분께 드릴 게 있습니다. 채권자 정혜수라는 사람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보시면 압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차용증과 근저당 설정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대체 고인께서 제게 3억 원을 빌리셨습니다. 담보는 선생님, 그리고 남편분 공동 명의의 건물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건물을요? 네. 작년 8월에 근저당을 설정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남편이 제 허락도 없이 어떻게. 공동 명의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선생님 도장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섰습니다. 3억을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원래는 이번 달까지였습니다만 정혜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고인께서 의식이 있을 때 간호사를 불러서 음성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아내분께 전해달라고요. 정혜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여보, 미안하오.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켰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내가 정말 못난 사람이요. 하지만 여보, 부탁이 있소. 집은 팔지 마시오. 그 집이 당신 평생 일군 거 아니오. 내가 무너졌으니 이제 당신은 살아야 하오. 집을 지키고 애들 잘 챙기고 당신은 할 수 있소.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집은 제가 36년을 일해서 장만한 집이에요. 세탁소 일하면서 푼푼히 모아서 산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담보로? 정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돈이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도박 빚이겠죠, 뭐. 저는 쓰게 웃었어요. 엉망. 뒤에서 선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나온 건지 선영이가 서 있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신 거야? 선영아. 설마 집담보로 아빠가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야? 선영이는 금방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똑똑한 애예요. 정혜수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얼마인데요? 원금 3억에 이자 포함하면 3억 5천 정도 됩니다. 3억 5천. 선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집 팔아야겠어. 뭐? 집값이 5억 정도 되잖아. 팔면 3억 5천 빚 갚고 최소 1억 이상은 남아. 그걸로 엄마 작은 방 구하고 생활비 하자. 선영아, 그 집은 엄마 현실 봐. 현명하게 선택해야 돼요. 3억 5천을 어떻게 갚아? 세탁소 수입으로? 요즘 세탁소 매출 한 달에 100도 안 되잖아. 선영이의 말이 냉정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세탁소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장래 끝내자. 아빠 보내드리고 나중에 얘기하자. 선영이가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수가 명함을 건넸어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고인의 부탁도 있고 하니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인을 잘 보내주십시오. 정혜수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저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36년을 지켜온 집, 그 집을 팔아야 한다니. 집은 팔지 마시오. 라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3억 5천만 원을 앞으로 어떻게 갚는다는 말인가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집. 남편의 옷이 걸려 있고 신발이 현관에 놓여 있었어요. 이제 이 집에 남편은 없습니다. 선영이와 도윤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힘들어도 잠깐 앉아요. 저희 얘기 좀 해요. 선영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내년부터 집담보대출 지급만큼 많이 안 나온대. 그러면 집 사려는 사람 더 없고 집값 더 떨어져요. 엄마 시간 끌면 이자만 점점 늘어. 선영아, 이 집은 내 아버지가 지키라고 했어. 엄마 아빠 말을 왜 들어야 돼? 아빠가 집을 담보로 잡아놓고 빚은 빚대로 다 남겨놓고 무슨 자격으로 지키라고 해? 선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나, 도윤이가 끼어들었어요.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아버지도 사정이 있으셨을 거야. 무슨 사정? 도박 빚이 무슨 사정이야? 그래도 도윤아, 넌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 현실을 봐야 해. 엄마 혼자 3억 5천을 어떻게 갚아? 세탁소 일해서? 절대 불가능해. 옆에 코인 빨래방 줄줄이 생긴 거 못 봤어? 다 거기로 간다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엄마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지금은 머리가 복잡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 알겠어. 그런데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이자가 계속 붙잖아. 선영이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생각 길어질수록 이자 계속 늘어요. 먼저 갈게요. 내일 회사 가야 해서.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선영이가 나가고 도윤이만 남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내가 무슨 돈이 있니? 저축한 거 좀 있어요. 그거라도 보태드릴게요. 아이고, 너는 내 앞가림이나 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마. 하지만 도윤이는 계속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보다가 새벽이 됐어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 다음 날 아침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일을 해야 정신이 좀 들 것 같았어요. 손님들이 옷을 맡기고 갔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받았지만 가슴속은 무거웠어요. 점심때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진수예요. 진수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아버지 얘기 들었지? 장례식에는 왔어야지, 이거 사. 죄송해요, 엄마.
선영이가 보낸 카톡 봤어요. 장례 잘 치렀다고 얘기도 듣고. 근데 엄마 저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아요. 무슨 상황이 안 좋아? 그게 제가 사업 망하고 나서 빚을 졌는데. 얼마나 졌는데? 1억 정도요. 뭐? 1억?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근데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친구랑 같이 사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잠적했어요.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너 대체 뭐 하고 다닌 거야? 엄마, 저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그 친구가 사기 전과가 있었대요. 저도 같이 연루됐고. 경찰서? 네. 엄마, 도와주세요. 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수야, 엄마가 지금 무슨 여유가 있니? 내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집은 담보 잡히고. 집이 담보 잡혔어요? 그래. 3억 원. 전화 너머로 진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집만 더 드리네요. 너 지금 어디 있어? 서울 강남경찰서요. 알았어. 일단 거기서 기다려. 내가 갈게. 전화를 끊고 세탁소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진수는 조사실 밖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초췌하고 수염도 안 깎았더라고요. 엄마. 진수가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너 꼴 좀 봐라. 이게 뭐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결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경찰관이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엄마입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죠. 경찰관 설명을 들으니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진수가 보증을 선 친구가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보이스피싱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진수 명의도 일부 사용됐고요.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직접 가담한 건 아니지만 명의를 빌려줬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가 몰랐다는데. 인터넷 사업이라고 공동사업뿐이라던데. 억울한 부분 있으면 그건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죠. 얼마나 걸리는데요? 1달 정도는 봐야 합니다. 1달. 그 말에 머리가 아팠어요. 일단 진수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엄마, 저 정말 억울해요. 됐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은 아무 말도 듣기 싫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 빚에 아들 빚까지.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요? 선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선영아, 내 오빠 일로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일이야? 상황을 설명했더니 선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1억 빚에다가 보이스피싱 연루까지 됐다고? 그래. 엄마, 이제 진짜 집 팔아야 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오빠 빚까지 엄마가 갚을 거야? 나도 알아. 그런데 집을 팔면 내가 어디서 살아? 작은 원룸 하나 구하면 되잖아. 세탁소는? 엄마, 세탁소도 이참에 접어.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계속 일하시기 힘드셔. 주변에 코인 빨래방 때문에 매출도 계속 떨어지잖아. 세탁소를 접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6년을 지켜온 세탁소를 접으라니. 엄마, 내 말이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현실이야. 빚 갚으려면 집 팔고 엄마 소소하게라도 아르바이트해서 생활하면 돼. 세탁소 당장 정리해야 해. 알았어. 나 좀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선영이가 불렀더라고요. 건물이 좀 오래됐네요. 그래도 위치가 괜찮아서 4억 8천에서 5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억이요? 네,
1층 세탁소 포함해서요. 상가주택이라 수요는 있어요. 빨리 팔리겠어요? 선영이가 물었습니다. 요즘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좋은 편이라 이 정도면 한 달 안에는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선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동산 사람이 돌아가고 선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게 최선이야. 알아. 팔리면 빚 다 갚고 1억 5천 정도 남아. 그걸로 작은 집 구하시고 생활비로 쓰면 될 거야. 세탁소는 아깝지만 정리하자. 그래. 엄마, 힘내. 다 잘 될 거야. 선영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벌써 이 집을 보러 올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2시에 오신대요. 어머니 집 좀 깨끗이 치워놓으세요. 9억이라 청소를 해야 손님들이 그나마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집을 정리했습니다. 도윤이가 도와줬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시에 젊은 부부가 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와, 여기 마당이 있네. 애가 놀기 좋겠다. 그러게. 위치도 괜찮고 1층은 임대 놓으면 되고. 부부가 건물을 둘러봤어요. 1층 세탁소도 보고 2층 집도 봤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바라만 봤습니다. 남이 제 집을 평가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주인분,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36년 됐어요. 우와, 오래 사셨네요. 건물이 튼튼해 보이네요. 그럼요. 오래됐지만 한 번도 큰 문제거리는 없었어요. 만약에 저희가 매매하게 되면 세탁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 세입자로 계속 세탁소 운영하셔도 되겠네요. 어차피 저희도 임대 놓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집은 팔지 마시오. 가슴이 아팠습니다. 생각을 좀 해볼게요. 좋아요. 계약하겠습니다. 부부가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한 감정을 뒤로 한 채 우선 감사 인사를 하고 사람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2층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옆에 앉았어요. 엄마,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도윤아, 엄마가 이 집을 결국은 못 지켰구나.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남편을 더 챙겼어야 했고, 집도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게 무슨 소용일까요? 저는 결국 남편도 집도 잃었는데. 그날 밤 혼자 1층 세탁소에 갔습니다. 세탁기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기계였죠. 미안해. 내가 너희를 지킬 능력이 없다. 세탁소 안을 둘러봤어요. 다림질 때, 옷걸이, 낡은 의자. 다 제 피부치 같은 삶이었습니다. 2층 집으로 올라오는데 채권자 정혜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집 파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됐습니다. 고인께서 집 팔지 말라고 하셨는데. 알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아들 빚까지 생겨서. 그렇군요. 계약금 들어오면 먼저 일부 갚겠습니다. 선생님. 네. 고인께서 집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뭔데요? 고인께서 혹시 사모님이 집을 판 돈으로 빚을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전달 드리라고 한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요? 네.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바로 우체국 등기로 발송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는
우체국 배달부께 전달받은 등기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이건 보증 문서네요. 보증 문서? 응. 그런데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보증인은 박성호, 채무자는 박진수, 진수? 첫째 형 이름이 왜 여기 있어요? 서류를 더 봤습니다. 대출 금액 3억 원. 날짜는 작년 5월. 진수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죠. 봉투 안에 편지도 있었어요. 남편 글씨였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큰일이 생긴 거겠소. 미안하오. 나는 도박을 한 게 아니오. 첫째, 우리 아들 진수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소.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서 사채를 썼소. 3억 원이요. 진수는 집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거 몰라요. 내가 몰래 한 거요. 내 정년 퇴직금과 내가 모은 돈 조금 보태서 도와준 거라고 진수는 그렇게 알고 있소. 아들이 사업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소. 당신은 반대할 게 뻔하고.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고 돈을 갚을 수 없게 됐소. 그래도 난 진수가 언젠간 성공할 거라고 믿소. 한두 번 실패했다고 못 일어나란 법은 없소. 내가 정말 못난 아비요. 다 내 탓이요. 진수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오. 여보, 미안하오. 당신만 고생시켰소. 하지만 이건 알아주시오. 난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소. 비록 나는 이렇게 됐지만. 편지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편지를 바라봤어요. 엄마, 도윤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것 같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을 원망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진수 형한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진수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진수야, 집에 와. 보여줄 게 있어. 무슨 일이에요? 와봐. 중요한 거야. 1시간 뒤 진수가 왔습니다. 서류와 편지를 보여줬어요. 진수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저 때문에. 그래. 내 아버지는 너 때문에 빚을 진 거야. 엄마, 저 몰랐어요. 알아. 내 아버지가 몰래 한 거니까. 죄송해요, 엄마. 제가 쓸데없이 사업한다고 해서. 진수야.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선택한 거야.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그런 거야. 엄마. 진수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37된 아들이 어린애처럼 울더라고요. 선영이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선영이가 와서 편지를 읽었어요. 아버지가 혼자 힘드셨구나. 선영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소에 냉정한 선영이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아버지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했어. 괜찮아. 엄마도 그랬으니까. 엄마, 세탁소랑 집은 어떻게 해? 계약금 받았잖아. 그래. 다들 침묵했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유언대로 집 지켜요, 우리. 뭐라고? 집 팔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집을 지켜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빚을 갚으려면. 엄마,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무슨 방법? 일단 2층에 방 3개 있잖아요. 하숙을 놓으면 어때요? 하숙? 네. 요즘 대학생들이 자취방 구하기 힘들어해요. 엄마가 밥도 해주시면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선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봤자 한 달에 얼마나 돼? 방 3개면 한 방에 대략 50씩 잡으면 150 정도? 그걸로 빚 이자를 어떻게 갚아? 그리고 엄마랑 너는 어디서 자려고? 1층 세탁소 오래된 큰 짐들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놓자.
공간 만들어서 취사 가능하게 작은 공간 만들고 방처럼 인테리어 하면 돼. 엄마, 우리 몇 년만 고생하자. 첫째 아들 진수도 말했습니다. 저도 돈 벌게요. 이번 사기 사건만 해결되면 바로 일하기로 했어요. 김치 공장 하는 친구가 일손 필요하대서 일하기로 했어. 오빠,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 할 수 있겠어? 해야지. 아버지가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리고 엄마도 너희들도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대수니?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진지했어요. 얘들아, 고맙다. 하지만 이미 집 계약했어. 아까 낮에 계약금 1,000만 원도 들어왔고 도윤이가 진지한 눈으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계약 파기하자. 파기하면 받은 계약금 2배로 물어줘야 해. 선영이가 말했어요. 그럼 물어주자. 못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저 저축한 거 있어요. 저축 통장 깨면 돼.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있는데? 800 정도요. 그걸 쓰면 너는 어떡하려고? 괜찮아요. 저 젊으니까 다시 모으면 되죠. 선영이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알겠어. 나도 이번 달 월급 받은 거랑 한 400 정도 있어. 보탤게. 선영아, 너도? 엄마, 나도 딸이야. 가족이 힘들 때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뭉쳐주니 고마웠어요.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다음 날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죄송한데요, 계약 파기하려고요. 네. 갑자기 왜요? 사정이 생겼어요. 그럼 계약금 2배로 물어주셔야 하는데요. 알아요. 줄게요. 계약자한테도 연락이 갔는지 전화가 왔어요. 아니, 갑자기 계약을 왜 파기하세요? 저희 이사 준비 전부 다 계획 세웠다고요. 죄송합니다. 부득이하게 건물을 팔 수가 없게 됐어요. 말도 안 돼요.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계약금 2배로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결정한 거였어요. 채권자 정혜수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저희 집 안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네. 대신 원금하고 이자 달달이 상환하려고요.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죠. 이자는 좀 비싸요. 원금을 갚으시면 이자는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해야죠. 5년 이상 걸리겠네요. 오래 걸리겠죠. 그래도 꼭 갚을게요. 네. 대신 한 번이라도 밀리시면 안 됩니다. 밀리지 않을게요. 약속드릴게요. 믿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층 집을 정리했습니다. 방 3개를 하숙방으로 꾸몄어요. 선영이가 인터넷에 광고를 올려줬습니다. 엄마, 벌써 문의 들어왔어. 진짜? 응, 대학생 2이랑 직장인 1명이야. 그래, 좋네. 일주일 만에 방이 다 찼어요. 다들 조용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편하게 지내요. 밥을 해줬어요. 아침은 간단하게, 저녁은 푸짐하게. 하숙생들이 좋아했습니다. 아주머니 밥 진짜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집밥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혼자 살 땐 맨날 배달 음식만 먹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탁소 수입이랑 하숙비를 합치니 350 정도 됐어요. 이자와 원금을 갚고 생활비 쓰고 나면 50은 남았습니다. 엄마, 이번 달 돈이에요. 도윤이가 봉투를 줬어요. 뭐야, 이게? 저 월급 탔어요. 150 넣었어요. 너 생활비는? 생활비 조금 뺐어요.
저 돈 별로 많이 안 필요해요. 집에서 먹고 자는데 뭐. 도윤아, 엄마 받으세요. 저도 보태고 싶어요. 진수도 돈을 보탰습니다. 사기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고 김치 공장에 출근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대요. 엄마 많지는 않지만 100만 원이요. 진수야, 내 생활은? 쓸 돈은 남겨뒀어요. 선영이도 매달 100을 보탰어요. 엄마, 이거 받아. 선영아, 너는 내 돈 모아서 시집 가야지. 엄마, 나 혼자 살면 돈 안 들어. 집도 회사 기숙사고. 그래도 받아. 내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 나 나중에 결혼하면 못 줘. 지금 줄 수 있을 때 드리는 거야. 그렇게 한 달에 500씩 모았습니다. 채권자 정혜수한테 약속한 원금보다 300씩 더 갚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5천 넘게 갚았어요. 빚이 2억 3천으로 줄었습니다. 선생님, 잘 갚고 계시네요. 정혜수가 말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대단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시던데. 전 안 그래요. 끝까지 갚을 거예요. 믿습니다. 2년째 되던 해였어요. 하숙생 중 한 명이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 못 올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취직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가요. 아, 그래. 축하한다. 정말 감사했어요. 여기서 지내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고맙다. 잘 지내. 새 하숙생을 구했습니다. 이번엔 외국인 유학생이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꿈과 고민을 들으면서 저도 위로를 받았어요. 아주머니, 진짜? 축하해.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항상 엄마처럼 격려해 주셔서.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잘한 거지.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빚을 다 갚았어요. 마지막 상환금을 정혜수한테 주는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빚진 거였으니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안 밀리셨어요. 약속했으니까요. 고인께서 선생님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혜수가 서류를 건넸어요. 근저당 말소 서류입니다. 이제 건물이 완전히 선생님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요? 네. 사람이 진심으로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걸요. 정혜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채권자 정혜수가 떠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세탁소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 축하해. 아이들이 케이크를 준비해 놨더라고요. 어머, 이게 뭐야? 엄마 빚 다 갚은 날인데 축하해야지. 고맙다, 얘들아. 케이크 초를 켰습니다. 다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축하합니다. 초를 불었습니다.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케이크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어.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아직 괜찮아. 일할 수 있어.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 65이 뭐 나이야. 아직 팔팔해. 엄마는 진짜 강하셔. 도윤이가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진수는 언제 장가 가니? 엄마, 갑자기 왜요? 너 나이가 벌써 43이야. 장가 가야지. 에이, 아직 멀었어요. 멀긴 뭐가 멀어. 빨리 좋은 사람 만나. 알았어요, 알았어. 다들 웃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1층 세탁소에 갔어요. 5년 동안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세탁기를 만졌어요. 고생했어, 너도. 세탁기가 답하는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와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41년을 지켜온 이 건물. 빚도 다 갚고 이제 온전히 제 것이 됐어요. 여보, 보고 있지? 내가 해냈어. 당신 말대로 집 지켰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당신 말대로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힘들었지만 버텼고 아이들도 잘 커졌고 이제 다 괜찮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믿어줘서. 사랑하오.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2층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숙생들도 함께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엔 사랑이 있으니까요. 가족의 사랑, 이웃의 사랑, 그리고 남편이 남긴 사랑. 1층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손님들이 올 거예요. 옷을 맡기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그게 제 일상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죠. 저는 김정숙입니다. 72이 됐네요. 이 세탁소를 시작한 지 41년째입니다. 아직도 아침이면 문 열고 저녁이면 문 닫습니다. 다림질하고 옷 개고 손님 웃음에 맞장구 치고. 힘들지 않냐고요? 가끔은 힘들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 집과 제 일터가 있으니까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무너질 뻔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이 건물은 제가 한평생 일해서 지킨 곳입니다. 땀과 눈물이 배인 곳이죠. 그리고 이젠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됐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포기하지 않으니 좋은 날 옵니다. 이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도록 지인분께 공유해 주신다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행운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새벽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